엄마 게이트가 저쪽이래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낯선 방향으로 이끌던 그 순간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진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이야기는 그보다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준혁이가 며느리 미란이와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이들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건강하시죠? 그럼 뭐, 여기저기 쑤시는 데야 있지만 너희가 어쩐 일이니? 거실에 앉은 준혁이는 마치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며느리 미란이는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말이 없는 편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엄마, 제가 오늘 온 건 말이에요. 엄마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선물? 무슨 선물? 준혁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파리, 로마. 저는 영어를 잘 몰라 정확히 읽을 수 없었지만 유럽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20년을 혼자 일하시면서 저 키우시고 이제 엄마도 좀 쉬셔야죠. 유럽 한 달 여행 보내드릴게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비행기는 제주도 한 번이 전부였던 제가 유럽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포상휴가 받아서 항공권 싸게 구했어요. 엄마 혼자 가시는 거 아니고 패키지 여행이니까 안전하고요. 가이드도 한국 사람이래요. 준혁이는 여행 일정표까지 꺼내 보여줬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사진으로만 보던 도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일정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다니. 그동안 내가 준혁이를 오해한 건 아닐까? 사실 요 몇 년간 아들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아들은 점점 제게 차갑게 대했고 손주 서준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와도 밥 한 끼 먹고 황급히 떠나곤 했죠. 하지만 이렇게 비싼 여행을 선물한다니. 아들이 아직은 저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맙구나. 눈물을 닦으려 손을 들었을 때 며느리 미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준비물 많으니까 미리미리 챙기세요. 출국일이 2주 후거든요. 아, 그래. 고맙구나. 미란이는 대꾸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2주 후에 봬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비행기 티켓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유럽에 가는 걸까? 72살 할머니가 혼자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다니. 아들이 정말 효자구나. 내가 너무 의심만 했나 보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이상한 불안감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큰 캐리어를 아들이 미리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넉넉했습니다. 여름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한 달치 짐을 챙기다 보니 캐리어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여권이랑 통장, 도장도 꼭 챙기세요. 여행 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여행 가는데 통장이랑 도장이 왜 필요하지? 궁금했지만 아들 말이니 믿어야겠다 싶어 짐 속에 넣었습니다. 통장 3개, 도장, 그리고 집 등기 부등본까지. 아들이 혹시 몰라서요라고 했으니까요. 밤 10시쯤 준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갈게요.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엄마, 정말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엄마 평생 꿈꾸던 거잖아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히 의심하지 말자. 아들이 날 위해 준비한 건데.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유럽이라니.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에펠탑도 보고 콜로세움도 보고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이렇게 답답한 건 혹시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까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아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그리고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준혁이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고맙구나, 며느리야. 차에 오르자 준혁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설레시죠? 저도 엄마 대신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꿈만 같구나. 인천공항까지 가는 1시간 내내 준혁이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엔 말도 거의 안 하던 아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수다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공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제 캐리어를 끌고 3층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카운터 직원의 유니폼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세부 퍼시픽, 필리핀 항공사였습니다. 준혁아, 여기 필리핀 항공 아니니? 아, 엄마. 유럽 가려면 필리핀 경유해야 해요. 직항이 없어서요. 그래? 그런가.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파리 가는데 왜 필리핀을 거쳐가지?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준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게이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보통은 출국장 입구에서 헤어지는데 아들이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서니 준혁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게이트가 저쪽이래요. 아들이 가리킨 곳은 일반 게이트와는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11번 게이트. 구석진 곳에 자리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게이트였습니다. 게이트 앞에 도착하니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었고 휠체어를 탄 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표정이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혁아, 여기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엄마, 시니어 전용 투어 패키지라서 그래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순간 옆 게이트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제발. 엄마, 여기 보내지 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거기 가면 좋아요. 병원도 가깝고 다 챙겨준다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여행인데 왜 병원 이야기가 나오지? 준혁이가 제 등을 떠밀듯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엄마, 탑승 시작했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준혁아, 근데. 엄마, 좋은 여행 되세요. 연락할게요. 아들은 제 말을 끊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정말이지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서두르는 발걸음, 게이트에 모인 노인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차가운 표정의 가족들. 하지만 저는 이미 탑승권을 받았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반 여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좌석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좌석이 아니라 넓은 간격의 리클라이너 의자들이 있었고 곳곳에 의료 장비가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휠체어 고정 장치, 그리고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 어머니, 앉으세요.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말했지만 그 억양이 필리핀 사람 특유의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기, 어르신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몰라. 딸이 여행 보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그 순간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이 작아지고 서울의 불빛들이 흐려지고 결국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추방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기내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착각이길. 하지만 제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 낯선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4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내리세요.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저는 유럽 가는 건데요. 환승이. 아니요, 어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저는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밖에는 큰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측면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니어 케어 센터.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리핀 요양원에 버리려고 한 겁니다. 유럽 여행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여행 일정표, 한 달이라는 기간.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버스는 마닐라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와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 위에 큼지막하게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안내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희를 필리핀 직원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 한 명이 나와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는 장기 요양시설입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시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여행 온 건데요. 유럽 가기로 했었는데.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이시죠? 6개월 전에 계약 완료됐습니다. 보호자 박준혁 씨가 직접 계약하셨어요. 6개월 전.
그때는 아들이 여행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저를 여기 보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 좀. 어르신, 핸드폰은 여기서 사용 못합니다. 보호자가 허락해야 통화 가능해요. 뭐라고요? 직원은 제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규칙입니다.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 2명이 다가오자 결국 핸드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 핸드폰도 없는 상태로. 직원들은 저를 2층 206호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캐리어를 열어보니 제 옷가지들 사이에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 계약 기간은 무기한. 보호자 서명란에는 아들 박준혁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통장 대리인 변경 신청서,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아들이 여행 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라며 통장과 도장을 챙기라고 했던 이유를. 아들은 이미 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길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일해서 모은 돈, 내 결혼 자금 대준 것도 모자라서.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가려 해도 정문은 잠겨 있었고 직원들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힌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러 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는 시설 공용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1층 로비 구석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는 카드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그 직원에게 제발 한국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제 아들한테. 어르신, 보호자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제발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똑같은 사연이에요. 가족들이 보낸 거예요. 한국에서 모시기 힘들다고 여기가 비용도 싸고 시설도 괜찮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한국에 돌아가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안 돌아가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어떤 분은 5년째 가족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 잃었을 때도 청소 일하며 손이 부르텄을 때도 저는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추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날 여기 버렸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았니? 난 내 엄마야. 72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겠다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묻겠다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리고 제가 가진 걸 모두 되찾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획을. 우선은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시설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한국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에 한국 사람이 저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3층 복도 끝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 분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말 들어보네요. 저도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전 김순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넘었어요. 1년. 제가 얼마나 오래 여기 갇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병원 갔더니 갑자기 공항으로 가더라고요. 엄마 요양 필요하대요라면서. 그렇게 비행기 태워서 여기 보냈어요. 가족분들은 연락 안 하시나요? 처음 3개월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젠 안 해요.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요. 영숙 씨, 여기서 나갈 생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전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요. 나도 포기 안 했어요. 1년 동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요. 대사관에서 도와주면 강제 송환이 가능해요. 문제는 전화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층에 공중전화 있지 않나요? 국제전화 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감시해요. 몰래 전화하기 어려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제 캐리어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혹시 그걸로 국제전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예요. 신용카드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밤중에 1층으로 내려가서 직원들이 없을 때 공중전화로 대사관에 연락하는 겁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직원들은 1층 사무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공중전화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내 전화기에 넣고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1년 동안 외워뒀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기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지금 필리핀 요양원에 강제로 갇혀 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여기 보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느 시설이신가요? 주소 아세요? 저는 시설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메모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어르신 성함과 연락처 알려주세요. 박영숙입니다. 근데 전화기가 없어요. 직원들이 압수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필리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직원은 황급히 다가와 저희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밤중에 왜 여기 나왔어요? 저희는 그냥. 위험해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직원은 우리를 강제로 2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순자 할머니를 각각 방에 가뒀습니다. 내일부터 감시 강화할 거예요. 밤에 절대 나오지 마세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했어. 내일 온다고 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정말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 직원이 시설장과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이시죠?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저 좀 한국에 보내주세요.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상황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유럽 여행 보낸다고 해놓고 여기 버린 거예요. 계약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호자인 박준혁 씨에게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대사관 직원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드님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필리핀이 비용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치매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께 귀국 동의를 요청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거부요? 네. 법적으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소송. 제 아들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을 제가 법정에 세워야 한다니.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드님이 이미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네. 작년 11월에 이미 이 요양원과 계약하셨고 12월에는 어르신 명의 통장에서 대리인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어르신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어르신을 이곳에 보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전. 그때 준혁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이 드디어 날 챙기는구나 싶어 좋아했었죠. 하지만 그건 챙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저를 버리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작년 12월에 나눈 카톡 대화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필리핀 보내는 거 계약 완료했어. 진짜? 언제 보낼 건데? 5월쯤. 어버이날 지나고 바로.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생각만 해도 좋다. 나도. 솔직히 엄마 모시는 거 너무 부담이야. 그래도 엄마 재산은 다 챙겼지? 당연하지. 통장은 이미 내 명의로 바꿨고 집도 곧 팔 거야. 역시 우리 이제 2억 생겼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지 뭐. 어차피 나한테 올 거였잖아.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2억. 내가 20년을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모은 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대사관 직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재산도 되찾으실 수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이곳에서 3개월을 더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송할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카톡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모시는 거 너무 부담이야. 엄마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정말이지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터로 갔던 거 기억하니? 내가 결혼할 때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집 사주고 손주 태어나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주려고 아껴 모은 돈이었는데 그런데 넌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구나. 부담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빼앗아간 모든 걸 되찾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물어볼 거다. 왜 내 엄마를 버렸느냐고. 한국 변호사와의 첫 화상 상담은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노트북을 가져와 연결해 줬습니다. 화면에 50대 여성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미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대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아드님이 어르신을 속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재산을 무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기, 감금,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로 재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드님 측에서 어르신이 치매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에 진단서가 떴습니다. 서울의 한 신경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였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장기 요양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드님이 3개월 전에 병원 데려가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4월쯤 준혁이가 갑자기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라며 병원에 데려갔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한다고 했는데 진단서까지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의사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몇일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같은 거. 치매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의사한테 미리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는 멀쩡한데 왜 치매라고? 이 진단서가 문제입니다. 아드님은 이걸 근거로 어머니를 위해 요양원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정신감정. 네. 힘드시겠지만 필수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마닐라 시내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과 진료실에 들어가니 필리핀 의사가 영어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한국어로 통역해줬지만 질문들이 너무 많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입니까? 5월 28일이요.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림 맞추기, 단어 외우기, 계산 문제. 마치 초등학생 시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 인지 기능에 이상 없음.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내 아들이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들 측 변호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병원 진단은 신뢰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재검사해야 한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비디오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증언했고 아들은 한국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증인, 어머니를 필리핀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준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돌볼 시간이 없었고 필리핀 시설이 저렴하고 좋다고 해서. 그럼 왜 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으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가 고집이 세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머니 통장과 재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몰래 찍은 거였죠.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도장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고 어르신은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신 겁니다. 건망증이 있으시거든요. 아들은 끝까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즉시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이 야위었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줬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제 20년 삶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집은 이미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의한 매매이므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빼돌린 통장 잔액 2억 원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 아드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은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일.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준혁이는 여전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일어나세요. 피고인은 2025년 5월 15일 피해자인 어머니 박영숙 씨를 기망하여 필리핀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재산 2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요양원 계약서, 아들이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서류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재판장님, 이 카톡 대화를 보시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카톡 대화가 떴습니다. 엄마 필리핀 보내는 거 계약 완료했어.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나도. 솔직히 엄마 모시는 거 너무 부담이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들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단순한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화에서 명백히 엄마 재산 다 챙겼다, 2억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 탈취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에서 매달 인출한 내역, 제 모르게 변경한 대리인 등록, 그리고 집 매매 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통장 대리인을 본인으로 변경하고 3개월에 걸쳐 총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집까지 매각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혁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네.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까? 유럽 여행이라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저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빌딩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대학을 가야 했으니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주려고 계속 일했습니다. 72살까지 일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목이 메었습니다. 저를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여서 필리핀에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이마를 닦아줬던 게 엄마야.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 같이 울어줬던 게 엄마야. 내가 결혼할 때 너보다 더 기뻐했던 게 엄마야.
그런데 넌 날 버렸어. 이렇게 차갑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통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아니, 이제 제 아들이 아닌 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자식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엄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준혁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집행유예 3년으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 미란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가족인데.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나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아니 박준혁 씨. 엄마, 내가 너를 낳았지만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홀가분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받은 2억 5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햇볕이 잘 드는 15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결국 한국에 돌아왔지만 딸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아니야, 순자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어제 했잖아.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참 많이 겪었지? 그러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이제 괜찮아.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해. 맞아.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아. 저는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줄. 저는 서준이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자주 올게요. 엄마 아빠 몰래라도. 아니다, 서준아. 넌 내 부모님 잘 모셔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끔은 할머니 보러 와도 되지. 그럼. 언제든 환영이야. 서준이는 한참을 안겨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순자 할머니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착하네. 그래. 서준이는 착한 아이야. 아빠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야. 영수가 그래도 넌 손주라도 있잖아. 난 손주도 못 봐. 순자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개월 후, 저와 순자 할머니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가는 거야? 응. 우리 진짜 유럽 가는 거야. 72살의 유럽 여행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나도. 하지만 이번엔 진짜야.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파리행. 진짜 파리행이었습니다. 영수가 이번엔 정말 파리에 가는 거 맞지? 맞아.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 다행이다. 나 또 필리핀 가는 줄 알았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여객기였습니다. 젊은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들 좋은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영수가 우리 진짜 유럽 가는 거야. 응. 이번엔 진짜야. 맞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아들의 배신, 필리핀에서의 3개월 법정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72살이라는 나이도 새로운 시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옆자리의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필리핀에서 못 나왔을 거야. 나도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겨울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